국민 라디오.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솔직할 수 있을 때가 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일에 굉장히 억압당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진정한 감정이 무엇이고 내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부터 찾아가는 일도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부를 좀 자세히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서 바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에 직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솔직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선생님도 솔직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것보다 우리가 솔직하다고 할 때 전제되는 게 있죠.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를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게 동반되지 않으면 솔직하다는 거 사실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솔직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함의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역시나 자 여러분 머리가 조금씩 열이 나기 시작하셨죠. 오늘 그렇게 잠시 쉬고 있던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내면으로 또 향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선생님 내일 뭐 할 거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사랑과 욕망에 대한 철학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렇게 거창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일, 또 욕망하는 일, 관계 맺는 일,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규정하는 일을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추론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홉스는 왜 리바이어선을 썼을까? 어떤 문제로? 또 칸트는 어땠을까? 사실 저는 그 하이데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지점들과 또 현상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이데거나 마틴 부버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의 차이는 뭐고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질투 같은 경우는 사실 철학자들이 질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추론해 보는 거죠. 질투를 뭐라고 규정했을까? 예를 들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자로서 그 엄청난 정말 시대적 연애를 했잖아요.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네.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사르트르는 이 질투가 없었을까? 혹시 그의 글 속에는 질투를 담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한번 추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 욕망한다는 것, 이런 것이 과연 뭘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살짝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너무나 정상적인 인간이었을를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은 나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될지 여러분 오늘도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 귀 쫑긋 세우고 주목해주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진짜 언론 국민 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일단 욕망에 대한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욕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건데요.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열심히 잘 키운 딸 하나 어느 날 사내놈 하나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죠.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어떤 도덕적 명령에 왠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보면 욕망 같은 것이죠. 꼭 시험 볼 때 소설책 읽고 싶고,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런 거죠. 남의 아내를 욕망하지 않는 것. 근데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왠지 그 옆집에 그 아내가 다르게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락강 같은 철학자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서 이제 그 일정한 나이가 되면서 이제 사회화가 되지 않습니까? 상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꽉꽉 눌려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육받죠. 그래서 일정하게 사회화되고 아버지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명령받습니다. 이것은 이런 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정한 나이가 지나서 꽉꽉 눌려지고 지워졌을 것 같은 그것이 상상계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욕구 이런 것이 다 지워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얼룩,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회가 끊임없이 어떤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 사회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꽉꽉꽉꽉 눌렸지만 남아있는 어떤 흔적, 얼룩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락강은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철학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게 이제 락강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그것이 이제 욕망인데요. 이걸 이제 근대 철학의 문제로 조금 들어가서,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제약이나 사회적 통제가 만들어놓은 어떤 잔여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욕망을 제어하는 장치는 동시에 사회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욕망은 어쩌면 사회적 장치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홉스에게 욕망이라는 뭘까? 예를 들면 홉스는 17세기 사람이었어요. 17세기라고 하는 배경은 중세가 붕괴되고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막 등장하면서 근대가 출발하고 있고, 계급 없는 사회, 지배가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에 뭐라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만져지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천부인권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적 지배에 의해서 일정하게 질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계급이 사라지는 과정이 보이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야수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문 아나운서도 왜 철학과 출신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겠지만, 홉스의 고민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 종말로 향하고 있는 세상을 몸으로 느끼는 거겠죠. 대단히 두렵고, 그렇죠. 모두가 이리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근대의 출발에서 홉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거대한 괴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윤리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러자면 리바이어던은 아마 당시 인간들에게 모공을 통해서 뿜어나오는 어떤 기운, 그런 어떤 야생적이고 자기 욕망의 기운, 지금까지 계급 지배에 의해서 꽉꽉 눌러졌던 그 얼룩들이 막 스물스물거리고 올라오는 게 보였겠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야수와 같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야수와 같이 존재하는 그것이 과거의 계급에 의해서 통제되었지만
이제는 윤리학의 염원을 가지고 새롭게 무엇인가 질서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런 거대한 괴물 리바이어던이 필요했을 것이고 서로의 욕망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것으로서의 통제로서의 욕망 제어 장치. 그게 리바이어던이죠. 즉 어찌 보면 근대 철학을 시작하고 있었던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건 로크나 루소가 그렇듯이 일정하게 개개인의 욕망들을 누르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변형시키고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것으로 철학을 규정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제 윤리학의 문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9세기의 철학자 칸트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칸트는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의 현상적인 문제론만 보면 당연히 욕망을 거세하는 사람입니다. 정언명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칸트의 유명한 정언명령이 그거잖아요. 너의 행위, 즉 경륜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맞게 행위하라.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칸트가 얘기하는 그런 입법 원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로움에 대한 문제죠. 자율적인 자기 자유. 스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론의 어떤 의무의 문제로서 욕망의 헤게모니를 점령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즉 개개인의 욕망을 보편적 윤리라는 문제로 가둬뒀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의지 행위에 기초한 보편 윤리의 문제는 적어도 윤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욕망을 거세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프리에라던가 생시몽이라던가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들 역시도 다양한 개별적 욕망들을 일정하게 거세시키거나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정하게 그런 공상적 사회주의의 어떤 연대들을 얘기하고 이 연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일정하게 그러한 다양한 욕망들을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서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꿈은 거대한 어떤 사회 전체가 뭘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꿈꿨을 것이고 이 공동체를 꿈꾼다는 건 어떤 의미로든 공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개인의 욕망을 하위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헤겔과 공리주의자일 것 같아요. 이 욕망의 문제를 추론해 보면 헤겔은 사실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아에서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더 질적으로 높은 자아로 나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정반합의 의미들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긍정들보다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추론해 보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가 대립함으로써 그것이 보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의미들이 그 안에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로 다른 각자의 서로 대립물들이 일정하게 대립적 정신들이 예를 들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일정한 평형 상태를 이루다가 일정한 자극에 의해서 새로운 힘이 또다시 질적 변화를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와 객체 혹은 새로운 태제와 안티태제가 만나서 신태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변증법적 과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건 결국 점점 더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헤겔은 이야기하듯이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보편성의 가장 궁극의 위치에 있는 것이었다고 본다면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을 통한 개인의 욕망의 제어 혹은 통제 혹은 승화 방식으로서의 그 일정한 그런 변증법의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하는 공리주의, 이러자면 벤담이나 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쾌락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욕망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얘기하고 있지만, 혹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보다 많은 행복의 가치이고 보다 많은 사람의 보다 많은 행복이라는 거죠. 네. 즉 다수의 행복의 가치가 총량의 행복의 가치가 높으면 개인의 희생이나 타자화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은 채 이게 행복주의의 개념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뭐냐면 이러한 공리주의의 욕망의 문제도 개별의 욕망에 대한 대단한 존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수에 의한 다수의 욕망인 것이고 개인의 욕망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억압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종교가 했던 역할에 의한 어떤 반동에 의해서 개인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종교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국가가 이어받는 또는 어떤 사회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무언가가 이어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공동체라던가 그렇죠. 집단이라던가 결국은 이 근대 철학 모두를 보면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이제 부차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욕망의 문제로 보자면 홉스로부터 시작해서 칸트로 그리고 그런 프리에나 또 헤겔이나 그 밀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과정들이 개인의 욕망의 가치들이 적어도 공공적 질서 안에서 편입되거나 부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20세기 철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문제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명의 철학자를 초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하이데거가 아닐까 싶고요. 그에 따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존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 존재는 세계 안에서 조우하는 존재자들 가운데 있는 이미 세계 내 존재이자 자기를 앞서가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하이데거의 얘기인데요. 네.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걸 이제 그런 실존을 염려라고 규정하는데요. 개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욕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원적으로 태초로부터 염려 안에 존재하고 이것은 모든 특정한 욕망을 기초짓는 처음부터 욕망의 존재로서 실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즉 세계 안에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앞서가기 위한 존재로서 이미 존재지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하는 존재로서 존재지어진 것이 애당초 인간 존재의 규정성이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것 같지만 미래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적어도 이 욕망의 문제의 관계에서 욕망에 대해서 이제 20세기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과거의 해석학과 달리 현상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부터 욕망이 보다 의미 있는 가치로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하고 만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나이기도 하지만 또 타자는 타자가 아닌 타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타인의 규정 속에서 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자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는 타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키가 작다라고 규정하는 작다는 분명히 그 안에 타자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크다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지 않으면 작다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타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우회적으로 이걸 약간 좀 돌아서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랑 방식이라고 하는 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저녁 때
으스름하게 옛날에는 이렇게 골목골목에 이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지하철을 타던 대낮이던 예, 특히 홍대에 가보면 이렇게 야 세상 진짜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가치가 아니고요. 네. 분명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점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건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사실 타인의 욕망이죠. 우리는 자기가 욕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정된 욕망 속에서 욕망해요. 아,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가 멋있다고 규정하는 건 내가 나를 멋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시선에 멋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내가 멋있다고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욕망하는 건 내가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야라고 하는 건 내가 좋은 자동차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좋은 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이미 예. 그 속에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시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그래서 안에서. 이제 내 여자친구는 참 이뻐. 라고 할 맞아요. 때 그 이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죽여라고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한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렇죠. 내 남자친구 완전 멋있어 할 때 예,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욕망이란 타인의 욕망이고 보편적으로 규정된 욕망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편화하는 어떤 추상적이긴 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욕망이죠. 누구의 욕망이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들의 욕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았든 예. 통용되는 예.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사랑의 질감이라고 하는 건 이미 검열된 보편성으로부터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일정한 보편성이라는 그런 그물망을 통해서 검열되는 거죠. 재밌는 게 그래서 니체는 그런 보편적 시선을 시장의 파리떼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정말 이런 점에서 진짜 싸가지 없게 얘기하죠. 보편성? 이거 시장의 파리떼 같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위버맨 씨의 가치, 그러니까 초인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도 그러한 타인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변화하는 가치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상승하는 에너지를 갖는 것. 그러니까 니체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로또의 복권에 당첨됐어. 니체는 딱 단순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에너지가 상승하는 에너지냐 하강하는 에너지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상승하는 에너지고 불행이라는 건 하강하는 에너지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그것은 행복에 상승하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 내면적인 자기의 변화를 갖는 것이지 우연히 밖에서 나에게 오는 시선이라던가 혹은 로또라던가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버맨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거대한 중력, 즉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 검열 장치겠죠. 중력으로부터 자기 자유로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데거는 어떨까? 하이데거의 말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침략군에 강요하는 복종이 아니라 타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강요하는 복종이 존재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게 재밌는 건데 타인의 시선에 우리는 복종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검열 장치다. 근데 그것은 점령군의 혹은 침략군이 강조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복종이에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추상화되어 있고 내가 그들인 거죠.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그 복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누구는 그 보편이라고 얘기하는 그 누구는 중성자로서 그들이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라는 거겠죠. 불특정한 것으로서의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현 존재의 한 가지 실존 양태인 세상 사람이지만 그들은 타인들의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곧 나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지만 전적으로
만인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남들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며 좋아한다. 우리는 남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읽고 보며 판단한다. 남들이 격분하는 것에 우리도 격분한다. 또 그들은 감수성을 평준화하고 모든 사람과 일치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그들은 내 속에 있다는 거죠. 내 속에 그들이 있고 우리는 뭔가 침략군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하이데거는 타인의 익명성이 실제적인 독재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들이 숨어있고 독재가 나 자신에 의해서 강화되고 독재가 어디서 그 힘을 끌어모으는지 알지 못할 때 타인의 힘이 막대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이냐 너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그 자신을 의식하지 못할 때 비본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게 하이데거는 이제 본래적과 비본래적이라는 구별을 하죠. 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내 안에서 자기 가치를 통해서 행위하는 것을 본래적이라고 하고 나를 성찰하고 그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것을 비본래적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본래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있을 때 그것은 모두가 타인이고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규정하고 내가 내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닌 비본래적 관습에 의해서든 그것이 관계에 의해서든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든 이 모든 것은 비본래적인 것이죠. 이 비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순간 네. 그것이 타자인 거죠. 내 안에 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거를요. 정확하게 제가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요. 아까 선생님도 그런 표현 쓰셨어요. 그러니까 문희정 아나운서는 철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철학과를 다닐 때 했던 경험인데요. 철학적인 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희한해요. 저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작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다 알아들은 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정말 낯설고 이게 철학하는 건가라는 그 회의감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정작 저의 철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칠 때 진짜 내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시작이 되면서 정말 철학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철학하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없었던 거예요. 비본래적인 저. 그러니까 오롯이 타자인 저만 존재했었구나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하이데거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결국은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 즉 비본래적 관계, 관습 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이것이 사랑의 근본적인 출발점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의해서 관계 맺는 것이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홉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근대 출발을 이제 개인의 탄생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텐데요. 홉스는 이 개인의 출현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 위에서 생기자마자 다른 존재와는 아무런 관계 맺지 않고 버섯처럼 금방 자라나는 야수와 같은 존재다.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출현에 대한 얘기죠. 인간의 출현이 땅에서 생기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버섯처럼 확 생기는 거예요. 딴 사람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서 야수와 같은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나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야수를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대한 죽어도 죽지 않는 괴물이죠.를 만들어서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만인으로부터 만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홉스는 철저하게 관계 맺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개인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야수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규정성만을 규정하게 됩니다. 또 로크 역시도 이제 그하고 비슷하죠. 그 당시에 이제 사회계약론자 모두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이제 한 개인이 관계로서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욕망에 대단히 부정성으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건데 네. 물론 로크는 조금 다르죠. 모든 인간은 몸소 재산을 소유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르자면 그가 도토리를 줍거나 농장에서 울타리를 두르면 이것은 그의 합법적인 소유물이 된다고 주장하죠. 그런 점에서 개인의 배타적인 힘을 전제로 관계성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보호하는 것이 관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역할이 뭐냐? 결국 이러한 힘, 뭐냐면 개인의 자유랄까, 개인의 재산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게 되고, 데카르트 역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육체의 문제를 항해사와 선박의 관계로 이제 규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동시에 자아와 타자의 분리를 낳게 될 수밖에 없고, 적어도 이 근대 철학 모두에게 관계성, 즉 타자란 개인의 내적인 힘을 방해하고 주권자 개인의 도덕적 조화를 어지럽히는 존재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는 언제나 배제해야 될 어떤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홉스는 이것이 싸가지 없다고 본 것이고, 로크는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보호해야 된다고 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어쨌거나 타자라는 건 결국 개인을 방해하는 존재로서만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재미있는 철학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마틴 부버라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재밌는 개념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줄긋고 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너라는 의미예요. 나너. 예. 즉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죠. 관계, 즉 사이나 상호인간에서 문제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나와 너에서 보면 사물은 최초의 조우가 쪼개져서 발생하고 시초에 이미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나너 관계는 선언어적이고, 그러니까 언어보다 먼저 있고, 네. 미분화됐고 매개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너는 나와 너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나너라는 사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박테리아와 우리 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테리아와 인간이 아니고 박테리아가 배제된 인간이 아닌 거죠. 즉 박테리아 속에 나가 있는 거고 나 속에 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나와 너 관계라고 하는 건 나와 너 관계가 아니라 나너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너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과 박테리아의 조우가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보는 거죠. 생명은 인간 생명이 있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박테리아 인간이 하나인 것처럼,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동시적 존재라는 얘기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이인간, 상호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부버는 사이를 강조하고 있고, 사랑은 스스로에게 책임질 수 않는 동등한 사람들 간의 상호적인 조우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즉 나너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과 너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공적 속에서 이미 너와 나는 관계 맺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즉 우리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어 관계 맺음이 아니고 우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관계 맺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특히 마틴 부버는 20세기의 그 엄청난 전쟁의 그 회오리 속에서 인간의 윤리학의 어떤 근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계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하이데거로 다시 들어가면 하이데거 재미있는 이런 점에서 부버하고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 존재란 근본적으로 공존재, 공공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라는 것 자체가 더불어 있음. 그것을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 매혹당하고 세계에 흡수된 인간 존재의 일상성에서
즉 세계 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공존재로서 그 세계에 매혹당하고 있었던 것이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나가 있고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자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복면을 벗고 바깥을 응시한 다음에야 타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타자와 더불어서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원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공존재, 부보적 개념으로 보면 나눠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조화의 규정성을 갖듯이 언제나 타자와 더불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공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찰할 때 우리는 본래적이라는 규정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존의 어떤 존재론과 인식론을 살짝 뒤엎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적 존재이기도 하고 내가 있은 다음에 너를 인식할 수 있어가 아니고 그렇죠. 동시에 인식하는 것. 이게 현상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은 뭐냐면 해석의 주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가 있어야지 세계가 분석되잖아요. 해석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항상 세계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놔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시켜야지 가능한 거죠. 그 순간 주체와 객체, 객체. 즉 주체와 타자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세상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래 보자면 공적 존재, 공존재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나가 바라보는 세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눠 사이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버나 이런 하이데거나 이런 현상학자들의 생각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랑에서도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사랑의 문제도 현 상태로만 보면 분명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 비본래적인 것에서 본래적인 것으로 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과거의 여성들은 부모나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즉 비본래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겠죠. 그냥 선 보고, 아니 선도 아니죠. 뭐 부모들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라고 해서 뭐 초래청에 처음 이제 신랑 보고 네. 하룻밤 자고 결혼해서 평생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식되었지만 현대의 여성들은 좀 더 본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대의 사랑이란 외부 상황에 치열하게 대립하고 자신의 사랑이 지니는 의미를 성찰하고 미래적 가능성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나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문화사를 썼던 스티븐 커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과거에 특히 이제 빅토리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18세기, 19세기를 그런 과거의 사랑이 현대의 사랑보다 인내심이 많고 더욱 정중했고 자기 희생적이며 기독교적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의견에 더 많이 순종했고 공적 의식에 더 많이 영향받았고 그 시대의 사랑은 격정적인 모습을 띠기도 했지만 현대의 사랑만큼 본래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을 보면 적어도 그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여성들이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 그리고 그 공간과 20세기의 그 연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과 공간은 엄청나게 다르죠. 예를 들어 시골에 살았던 어떤 과거의 사람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뭐 시골의 방앗간 내지는 뭐 부모들이 소개시켜주는 소개 자리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방앗간은 뭔가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몰래 부모 몰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그런 정도의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20세기의 초반만 하더라도 포스터의 소설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되게 많은 곳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재수 없는 독일 놈들, 뭐 털이 덥수룩한 유치한 자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곳곳에서 롤러스케이트장 뭐 등등등의 어떤 공간에서부터 사람들 무도회장, 그다음에 뭐 모든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 혹은 본래적 가치들이 좀 더 가능성이 넓혀졌다는 건 분명하죠.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혹시 그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네. 그거에 보면 공주는 100년 동안 이제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서 왕자의 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과거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숲에서 어두운 방에서 그물 침대에서 잠을 자는 거죠. 현대는 어때할까?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변했다고 하지만 그 안을 들춰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성의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는데요. 왜냐하면 미래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는 역동적인 지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현대의 가치들이 철학이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과거의 사랑 방식이 기다림이 지배적이었죠. 유일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이 싹 트는 순간 지금이 아니면 결코 오지 않을 최고의 순간에 대한 기다림. 그러기에 그 사랑 방식은 미래의 사랑을 자신에게 우연히 닥치는 사건으로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다림의 마지막은 화려한 선물, 결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내가 본래적으로 사랑을 찾아나가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 다가올 그 운명의 관습을 기다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본래적의 가능성을 통해서 변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과거에 존재했던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결코 다르지 않는 거죠. 네. 이 기다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그것의 상징 은유 중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화려한 선물이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거대한 드레스. 자기 혼자서는 어쩌지 못해요. 그것은 누군가의 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 신부가 돌 때마다 누군가 들고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가치를. 네. 이것은 나는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그 드레스와 더불어서 꽃, 구두, 걸음걸이 결국 그 기다림만큼이나 피동적인 현실을 은유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유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론적으로 발전이 참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요. 그게 여성만의 문제, 그러니까 여성주의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그 관계 맺기들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맞아요. 존재하는 방식이죠. 물론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그 과거에 비해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의 팽창 또 역동적인 사회 변화랄까 남녀의 평준화된 교육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현대의 사랑 방식이 엄청난 변동을 겪게 되죠. 이르자면 과거에 비해 현대는 더 오랫동안 더 다양한 부류의 잠재적 연인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결정적인 연인을 만나기 전에 여러 차례 아주 심각한 정말 이것인가 할 정도의 심각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20세기의 문학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 그 포스터의 소설에 등장하는 묘사들을 보면 수염이 덥수룩한 음악가라던가 변변치 않은 독일 녀석, 호텔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자 뭐 이런 등등의 대단히 다양한 접촉 공간들을 갖게 돼요. 그 대단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습적인 한계가 사라지고 사랑의 미래를 중개인이나 점쟁이에게 맡겨두면 더 파멸적인 결과에 부딪힐 것이라는 의식도 동시에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면 남자아이들은 기술과 공업을 여자아이들은 가정과 가사를 배우면서 보냈던 어린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했죠. 문화나는 어땠어요? 저 가정 가사 배우던 세대입니다. 그죠. 바느질 그러니까 하던. 그때 남학생들은 뭐 기술 공업 이런 거 했죠. 그때도. 네. 지금은 이제 가정 가사 시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되게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아이들도 가사를 배워요. 근데 그 문제는
기다림의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은 손이 많은 가는 일이지만 대단히 수동적인 일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벌써 손에 자수품과 코바늘을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퀄트 만든다, 뭐 식탁포를 만든다, 뭐 간단한 수예품, 뭐 심지어 장갑 만들고 뭐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꿈이 가득한 혼수 상자를 채우고 자신의 미래를 수동적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놀이 방식을 보면 그렇죠. 남자아이의 놀이 방식은 패고 죽이고 뺏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총싸움 뭐 이런 거 하고 로봇 만들어서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아이들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똥 쳐주고 주로 이런 거죠. 인형놀이, 소꿉장난, 간호원놀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로 자라게 되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로 자랍니다. 결국 20세기가 분명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본래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본질이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랑의 또 하나의 부산물인 질투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어떤 태도였는가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질투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른 철학자는 제가 잘 모르는 거겠죠. 제가 아는 한 쉽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르트르가 이제 워낙 과격한 연애를 했던 사람이니까 인간은 사랑을 할 때 연인에게서 주체성을 되돌려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인이 자기를 숭배하고 그럼으로써 그의 모든 실존의 요소가 신으로서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연인을 매혹시키길 원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 연인이 자유롭고 절대적인 인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신이 되는 거죠. 막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예. 재밌는 게 이 대단한 욕망은 현실적으로 절대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만족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랑은 굳은 믿음 속에서 출발하지만 실패가 예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소유하려는 열망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는 소유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소유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로운 것으로 그대로 남는다면 그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록 그의 연인이 그의 잃어버린 주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지는 못한다 해도 연인은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이죠. 그 상대가 다른 사랑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존재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통해 생명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상실은 파멸적인 자아의 상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한 결손 같은 겁니다. 과거에 적어도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사랑은 피해야 될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것이고 죽여야 될 어떤 거예요. 이런 질투의 문제들은. 그래서 그러한 질투는 그런데 20세기의 실존주의나 해석학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것은 넘어서야 될 어떤 것이고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어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질투이고 사랑의 어떤 구멍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 요소들 혹은 관계 맺음의 여러 요소들을 철학자들은 어떻게 추론했는가를 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뭘까? 이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사실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이 의미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할 사람이 저는 니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니체는 사랑에 대해서 되게 경멸했거든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경멸한 게 아니라 니체는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권력 의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권력 의지란 우주의 기본적인 힘이고 결국 단순히 타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계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를 극복하는 힘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권력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그냥 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그러기에는 네.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해석해서 이제 권력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힘이죠, 힘. 상승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자아를 극복하는 힘이라고 했을 때, 따라서 그것은 자기 속에 뿌리 깊이 고착되어 있어서 혁신을, 변화를 방해하는 자신의 습관이랄까, 자신의 과거를 넘어서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고, 그 힘과 힘의 대결에서 차고 넘치는 것, 힘이 권력의지라고 규정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니체는 사랑이 무엇일까, 니체는 어리석고 평범한 결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사람의 가련한 안락이라고 조롱을 하죠. 아주 한심한 가련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을 한순간의 안정에 맡겨버리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가능성을 그 순간에 다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예, 결혼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러면 니체에 의하면 남녀 간 사랑을 반대할까? 아니죠. 왜냐하면 니체야말로 끊임없이 이제 그 사랑을 구걸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니체가 꿈꿨던 사랑은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뭐냐면 새로운 삶의 형식과 새로움을 창조할 줄 아는 두 사람의 강력한 개인들. 즉 위버맨 씨를 향해 가는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 자신들의 감각을 끊임없이 지배해야 하고 자신들의 의미와 덕을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너희가 칭찬과 비난을 초월하고 너희의 의지가 사랑하는 자의 의지로서 모든 것에 명령을 내릴 때 비로소 너희의 덕이 비롯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정 니체는 최고의 사랑은 선악을 넘어서 변화를 추동하고 서로의 상승을 위해서 결투하는 자들의 사랑. 그리스적으로 보면 형제예요, 이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그런 거죠. 불교적으로 보면 도반인데요. 예. 이런 건데 적어도 이 정도의 서로가 안정을 위해서 하락하는 힘이 아니라 네. 상승하는 힘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결투하는 힘이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자극하는 힘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남자들에서 나타나는 우정에 관한 것이지만 사랑의 문제로 추론하자면 변화의 자극과 변화를 위한 자기갱생의 의지의 연대, 이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한 것은 아닐까. 즉 동정과 연민, 이런 떨어지는 하락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겪는 상호 간의 상승하는 힘의 가치를 고고하게 지키는 연대. 이것이 이제 니체가 생각하는, 사실 그런 걸 꿈꿨죠. 채였지만, 그런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순간에 우린 치열하지 못해요. 머리뿌리가 이제 백발이 될 때까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죠. 낭만주의적 사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뭔가가 아니고, 뭐 있어 세상.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하강하는 힘으로써 스스로가 점점 변화하고 이런 것으로 연애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다림이라던가 주동적이고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늘 기다리게 되고 수동적으로 되면서 최후의 마지막 안락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꿈꾸는 것으로서 완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 락강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락강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율법으로부터 저항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어떤 단상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 역시도 잠깐 니체 같은 사랑을 꿈꾼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뭐 있어 라는 순서로 저도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윤호 선생님 오늘도요 정말 저희에게 좀 새로운 자극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셔가지고요 또 이번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